제가 이제 정년이 한 3, 4년 남았는데 요새 이제 저희 학부에서도 정년하시는 교수님들 정년 톡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정년 톡을 어떤 걸 할까도 요새 가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정해놨었어요. 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학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많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과학자를 대체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과연 AI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저의 이 right question을 못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게, 그러면 뭐 제가 뭐 하고 있는 분야와 그 분야에서 제가 이제 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가 있는 분야에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분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같은 제목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분야에서 쭉 지내오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이론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과학 쪽의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게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시오리하고 익스페리먼트를 두 개 큰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다가 독립적인 분야로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화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학 분야에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시 컴퓨테이션을 조금 나누어서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분야도 있지만, 요새는 또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러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한 어떤 그 사이언스도 또 다른 분야로 해서 크게 뭐 4가지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마치 저희가 뭐 1차, 2차,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만, 이 과학에 있어서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임피리컬 사이언스,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 티오리티컬 사이언스,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론화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분야의 연구들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의 이름은 제가 이제 다이큐브라고 그냥 지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다이나믹스, 즉 동력학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래서 뭐 퀀텀 다이나믹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퀀텀 양자 다이나믹스 쪽도 우리가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클래시컬이지만 좀 사이즈가 큰 바이오 몰리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연구실에서 했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글씨가 좀 많이 깨져 보이는데 뭐 자세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지고자 했던 어떤 이 키워드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퀀텀 다이나믹스 쪽에서 하나 이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리액션 컨트롤과 관련된 이 일들을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리액션 컨트롤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액티브하게 사실은 얘기가 돼서 제일 유명했던 거는 이제 브루모 샤피로 스킴이라고 해서 어떤 리액션 패스의 인터피어런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펌프 덤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제 지도 교수이기도 했던 라이스 교수님을 포함한 그 어떤 연구자들이 제안한 방법들이 연구가 됐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나중에 이제 그 아디아바틱 패시지, 오른쪽에 있는 아디아 패시지라고 하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레이저가 조금 좋아지면서 굉장히 스트롱한 그 필드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그 인투이티브하게 어떤 퀀텀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의 아디아바틱 패시지에 대한 그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어떤 이 포토 디소시에이션이라든지 그러한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스트롱 필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한 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액티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도 컨트롤하지만 또 어떤 분자의 어떤 반응성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분자의 어떤 프로퍼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티피컬한 예로 가장 중요한 어떤 화학 결합 자체를 이 스트롱 필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램이라고 해서 레이저 아디아바틱 매니플레이션 오브 더 본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제안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포스닥 할 때 그 차지 트랜스퍼 다이나믹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 그때 제안한 어떤 간단한 토이 모델이 이제 제 이름이 붙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신매츠 모델이라고, 이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차지 트랜스퍼가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아디아바틱 패시지와 비슷하게 이 간단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이제 H2 플러스라고 하는 모델 시스템에서 좀 전에 얘가 나왔던 어떤 케미칼 본드를 액티브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예시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어떤 컨트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이 퀀텀 컴퓨터에 대한 이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직접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컴퓨터의 역사에 대한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퀀텀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퀀텀 컴퓨터를 저는 이제 약간 이론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어떤 이론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디아바틱 패시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리액션 컨트롤 혹은 퀀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양자 상태를 우리가 액티브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방법 자체를 이 큐빗으로 쓰이는 양자 상태를 조절하는 것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이론적인 이 스킴으로 아까 아디아바틱 패시지와 비슷한 그러한 스킴을 이용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퀀텀 게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인 적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인 시스템에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 퀀텀 컴퓨팅을 구현하는 이제 이 시스템 중에 하나로 뉴트럴 아톰을 사용하는 이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뉴트럴 아톰의 이제 리드버그 스테이트 혹은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퀀텀 컴퓨팅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뉴트럴 아톰의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를 우리가 관심이 있어 왔던 그러한 옵티멀 컨트롤 시오리라고 하는 퀀텀 컨트롤 이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아톰의 큐빗의 이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최근에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쪽에
이 연구하는 학생이 최근에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연구들은 사실은 대부분 여기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나와 있는 스페인의 이 솔라 교수하고 그다음에 장보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연구 교수와 그러니까 주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어떤 퀀텀 스테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 관심이 있었고, 그게 요새는 이제 퀀텀 컴퓨팅과 관련된 일과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어떤 이 다이나믹스 연구에 있어서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화학에 있어서는 거의 뭐 유비쿼터스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이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재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셀프 어셈블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그러한 셀프 어셈블리를 가 일어나는 어떤 이 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이나믹스의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셀프 어셈블리가 이제 펩타이드나 이런 것들의 셀프 어셈블리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셀프 어셈블리가 이제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머티리얼을 개발할 때는 이 셀프 어셈블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양면성이 있는 셀프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나쁜 쪽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신경 퇴행성 질병이라고 하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 같은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그 환자들의 이제 뇌를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이 프로테인들이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돼서 이제 떡처럼 된 어떤 구조들이 결국은 이제 이 병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이러한 프로테인이 이러한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병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프로테인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이 마지막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브릴, 즉 섬유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섬유가 만들어지는 어떤 이 분자적인 구조들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기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몇 가지 생각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셀프 어셈블리 프로세스 자체는 기본적인 키네틱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S커브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뉴클레어스가 생기고 그에서 그로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 펩타이드 혹은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노머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플한 어떤 이 키네틱스로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실제로는 마지막 이 피브릴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간 단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인터미디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이 피브릴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저희가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이어라키컬한 계층적인 어셈블리일 수밖에 없고, 즉 그것이 모노머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이 스몰 올리고머를 만들고, 물론 이제 스몰 올리고머 자체가 톡식하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리고머가 이제 조금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프로토피브릴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머추어된 피브릴이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컨포메이션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펩타이드 혹은 프로테인이 많은 컨포메이션을 갖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올리고모를 만들고 올리고모 중에 어떤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모폴로지를 어떤 것들이 만드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험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계산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좀 시도해 본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A베타 피브릴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적으로 그 솔리드 스테이트 NMR이라든지 요새는 이제 크라이오 EM 등에 의해서 구조들이 사실은 밝혀져 있고 그런 구조들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이 베타 턴 베타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S 쉐입 즉 한 번 더 꺾인 구조가 이제 그 제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 A베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종류가 A베타 40개짜리하고 42개짜리가 있는데 2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42개짜리가 훨씬 더 톡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크라이오 EM 구조에 의해서는 이 42개짜리가 이 S 쉐입에 한 번 더 꺾인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주어진 구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안정된 구조이고 그 안정성을 가져오는 어떤 분자적인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전체 피브릴이 아니고 6개짜리를 갖고 와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끝에 있는 부분이 좀 그 불안정해서 풀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거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피브릴이 그로스를 할 때 그 이 새로운 체인들이 애드가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애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제스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닥앤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특정한 구조로 피브릴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모노머들이 원래부터 그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붙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이 그로스되는 그 그로잉하는 어떤 피브릴에 아무렇게나 붙은 다음에 구조가 변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고 저희 시뮬레이션도 그것을 그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이제 이 체인들을 뜯어보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다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그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베타에 대한 연구가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이제 파키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파 시뉴클린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인이 어그리게이션이 되는데 이것은 A베타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140개 정도가 돼서 이제 A베타는 굉장히 40개짜리가 딱딱 그 어그리게이션 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40개 정도 되면 크게 세 가지 그 부분들이 조금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험적으로 구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결과적인 모폴로지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틀려서 소위 폴리모프라고 하는 즉 마지막 피브릴 상태에서의 구조들도 엄청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질문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그 실제로 이러한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가 서로 전파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폴리모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MD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해봤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기 힘들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도 결국 이러한 이 서로 다른 폴리모프가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피브릴 같은 것이 다이머로 존재하는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 각각의 피브릴의 어떤 토폴로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밀로이드 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이 각각의 어떤 이 계층적인 구조에서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봤고요. 이제 좋은 쪽으로 가서
이제 어떤 펩타이드나 이런 거를 셀프 어셈블을 통해서 유용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할 때는 저희 이제 그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페이버러블한 인터랙션과 언페이버러블한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하이드로전 본딩, 하이드로포빅, 파이파이 인터랙션 같은 것은 페이버러블하고 스테릭 힌더런스나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션 같은 것들은 언페이버러블한데 대부분의 셀프 어셈블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주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타스테이블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이 보고가 된 그러니까 이렇게 벤트된 구조에 하이드로필릭한 체인이 붙어 있는 이 유닛을 빌딩 블락을 갖고서 했을 때 나노 튜블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 테트라머가 세 개가 모여서 어떤 그러니까 링 구조를 만든 다음에 튜블이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그러한 구조의 마지막 이 구조를 결정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펩타이드의 경우에 실험적으로 나노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펩타이드의 몇 개의 레지두를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 이 나노 이 링의 그 사이즈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테인 폴딩도 그렇고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도 그렇고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 상당히 많은 로컬 미니멈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다양한 컨포메이션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고 전통적으로는 소위 그 템퍼러처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하는 레플리카 익스체인지 메소드가 활용이 되고요. 저희가 하나 제안했던 것은 템퍼러처를 올리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템퍼러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로컬 미니멈에 있을 때 이 컨포메이션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라고 봤을 때 그 방법 말고 아예 임의로 요 배리어를 낮추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도 거의 필요 없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결국 요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 AI 그 방법들을 이제 과학에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학에 있어서도 특히 계산화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AI 방법론을 그 적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예는 사실 이제 화학과 그 생물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프로테인 스트럭처 프레딕션에 해당하는 알파폴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이제 브렉스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2018년하고 2020년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프레딕션하는 이 알파폴드를 발표를 해서 결국 프로테인 스트럭처 프레딕션을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해서 카스프라고 하는 어떤 그 컴피티션에서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알파폴드는 나오자마자 이 50점을 넘기고 바로 2년 후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싱턴의 이제 대학의 데이비드 베이커 그룹에서는 비슷한 방법을 개발했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백민경 교수가 저희 서울대에 와 있는데 그래서 둘 다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에서는 브렉스루 오브 더 이어로 이 프로테인 스트럭처 프레딕션을 이제 이 인공지능 방법으로 한 것을 이제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알파폴드 3가 나왔고요. 알파폴드 3가 나왔고 사실은 그거보다 좀 전에 그 베이커 그룹에서는 또 로제타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둘 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는 프로테인 하나의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테인과 프로테인과 DNA, 프로테인과 스몰 몰리큘의 인터랙션을 예측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의 이 지금 이 양쪽 그룹 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하나는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연구 집단이고 데이비 베이커 그룹도 사실은 뭐 다른 그 그룹들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뭐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저희 학부에 뭐 원래부터 잘하고 계시던 석차 교수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 여기 윤선호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센터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제가 원래부터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있었고 아까 이 컨포메이션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태틱한 스트럭처 자체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기능성을 결정을 하는 것은 다이나믹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항상 믿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이나믹 펑셔널리티라고 그 정의를 하고 결국 우리가 스트럭처 펑션 릴레이션십이 잘 알려진 원칙이지만 사실은 한 차원이 더 있어서 다이나믹스가 중요할 수 있다. 즉 프로테인과 같은 복잡한 분자들은 이 전체 컨포메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엔자임 같은 것도 엔자임의 기능, 그러니까 엔자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할 때 락앤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컨포메이션 중에서 그런 것이 특정한 기능을 할 때 그 특정한 컨포메이션이 실렉션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이 컨포메이션 앙상블 자체를 딥러닝 방법으로 하는 시도들이 최근 1, 2년 동안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고 또 뭐 이걸 그냥 따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실험을 하는 그룹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의 예는 이제 프로테인 중에 원래 고유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그 기능을 할 때 구조가 바뀌는 IDP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테인의 어떤 그 구조 변형과 그것의 기능을 연구하는 실험 그룹과 같이 아까 같은 방법의 개발을 하는데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 개발된 어떤 발표된 방법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효소의 기능을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험적으로는 효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렉티드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효소의 기능을 실험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디렉티드 이볼루션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이 컨포메이션을 앙상블의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을 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제목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이론 화학자로서 그동안 이제 쭉 이볼루션을 해왔는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CC가 이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캠퍼스 커플이기 때문에 CC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이고 그런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를 처음 하면서는 제가 이제 몰리큘러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어떤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몰리큘을 이제 기능과 구조 같은 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컴퓨테이션 케미스트리의
뜻이고 QC는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혹은 퀀텀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퀀텀 그 양자적인 것을 그 컨트롤하는 사람으로서도 한번 역할을 고민해 봤었고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다이나믹스 즉 동력학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하게 프레딕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